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도 한국의 위험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세계 강국이라는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국의 위대함과 놀라운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두 사연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나타샤입니다. 제 한국 유학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가슴 한켠에 설렘을 안고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죠.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꿈을 안고 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유학생이라는 말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이 순수한 호기심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 시간에 만난 한 학생이 러시아에서 왔다고요? 아, 그러면 한국어도 잘 못하시겠네요? 라고 말을 걸더라고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말투에 담긴 선입견이 느껴졌어요. 학교 밖에서는 더 힘든 경험을 했죠. 친구들과 카페에 갔을 때였어요.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관광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요.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때 그 직원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제가 여자라는 점 때문에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 중개나 유흥업소와 연관 지으려 했거든요. 심지어 대학 공식 행사에서도 러시아 여성들 참 아름다우시죠. 그런데 왜 한국까지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불편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시선 뒤에 숨겨진 호기심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그런 대화들이 점차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바뀌어 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됐어요.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개인의 노력과 열정을 중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학문적 교류와 기술 발전을 향한 열망은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때 겪었던 문화적 차이와 편견들이 오히려 미소 짓게 만드는 추억이 됐네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진정한 문화 교류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유학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와서는 제 경험을 살려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연구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이 오히려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모든 경험이 소중해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순간들이 결국 저를 성장시켰고 두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앞으로도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양국의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계 언론들이 이 전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쁜 러시아가 착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식의 구도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우선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독일이 통일될 당시 서방 특히 미국은 소련에게 나토가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서방은 이게 단순한 구두 약속이었다고 하지만 우리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나토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확장됐어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나토에 가입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토의 미사일들이 모스크바를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더해졌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였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 국경 바로 아래에 나토군이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2015년에 체결된 민스크 협정 문제도 있어요. 이 협정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바스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강화했고 러시아계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폭격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현재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고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전쟁 중에 미국, 유럽, 일본,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원조를 받았는데 이 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부패한 관료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죠. 러시아는 평화를 원했어요. 민스크 협정은 그 평화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오늘날의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우크라이나는 협정에 서명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바스 주민들을 위협했어요. 결국 이 전쟁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이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진 결과죠. 러시아는 협정을 통해 평화를 원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전 세계 언론이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것에만 바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으로 향하는 경제적 출구가 거의 다 막혔고 국제사회의 불신 속에서 러시아의 경제와 외교적 입지가 많이 위축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전쟁이 끝나더라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전쟁 전에도 유럽은 러시아를 그리 달갑게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죠. 그래서 러시아는 새로운 활로를 동방에서 찾아야 했어요. 특히 한국이 러시아의 미래에서 정말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전 제가 유학생이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안고 왔거든요. 이번엔 러시아 경제부 자문으로서 한마이너스러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온 거였어요. 특히 북극 항로 개척이나 시베리아 자원 개발 같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러시아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시베리아의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같은 자원들은 전쟁이 끝나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을 거예요. 북극 항로도 정말 매력적인 협력 분야예요. 러시아와 협력하면 한국은 물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새로운 무역로도 개척할 수 있어요. 이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2021년만 해도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가 300억 달러나 됐어요. 이건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와 비교하면 거의 100만 배 수준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푸틴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세요. 전쟁 중에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하셨고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히셨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요. 국제 제재도 있고 한국 내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희망적으로 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림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러시아와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배울 점이 많죠. 러시아 국민들도 한국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초코파이나 라면은 이미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 됐고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제품들도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제가 확신하는 건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함께하면 우리는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요. 두 번째 사연은 중국에서 날아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리메이입니다. 사실 미국 유학을 선택한 건 단순히 공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는 상류층이라는 환경 때문에 항상 주변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오랜 설득 끝에 미국 유학을 결정했죠. 스탠포드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기대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온 미국인데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학생들의 존재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성취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과제가 발표될 때마다, 시험 성적이 공지될 때마다 상위권에는 항상 한국 학생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건지. 더구나 저와 비슷한 배경의 다른 중국 유학생들도 모두 한국 학생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어요. 한국 학생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들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곤 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나 프로젝트 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제가 평소에 한국을 그저 중국의 아래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한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아온 나라이고 그래서 당연히 중국인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니 더욱 참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시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공부했는데도 결과는 또다시 한국 학생에게 졌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됐고 매일 분한 마음만 커져갔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저 한국 학생들의 콧대를 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수업도 제대로 안 들리고 밤에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실패감이 아니었어요. 제 민족적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더구나 저는 중국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배경이 한국 학생들보다 우월하다고 은연중에 믿고 있었기에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더욱 힘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국적이나 배경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분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런 감정들이 제 학업에도 대인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저는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열등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업 전에 큰 소리로 말했죠. 한국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야.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교수님은 제 말을 다 들으셨는지 흥미로운 주제라며 잠시 토론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교수님이 객관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설명해 주시면 한국 학생들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의 첫 질문은 단순했어요.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교수님은 중국의 승리를 말씀하셨죠.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수백만 명의 상비군이 있고 국방비도 세계 2위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교수님의 말씀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중국이 이기긴 하겠지만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교수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미사일 전력 잠수함, 공군력으로 인해 중국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거라고요. 특히 한국 국토의 70%가 산지라서 중국군의 지상전이 매우 불리할 거라고 하셨죠. 더 충격적인 건 현모 미사일 이야기였어요. 이 미사일은 베이징, 상하이, 선양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모두 타격할 수 있대요. 게다가 산샤댐 같은 중국의 핵심 시설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 이런 시설이 파괴되면 수만 명의 민간인 피해는 물론이고 중국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대요. 교수님은 베트남 전쟁의 예시도 들어주셨어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도 베트남을 이기지 못했다면서 군사력의 차이가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죠. 한국은 북한을 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효과적인 방어 체계도 갖추고 있대요. 지형과 기반 시설도 방어에 유리하고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은 미국의 지원이 없어도 한국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분석이 끝나고 강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100%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중국의 강력함을 믿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거요. 군사력이든 학업이든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됐죠. 이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됐어요. 다른 나라나 민족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깨지는 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